자, 다음은 군역제도하고 군사조직에 대해서 합시다. 군역제도하고 군사조직은 먼저 군역제도는 양인 개병제 거기다 줄쳐놓으십시오. 그게 원칙이야. 자, 저 군역제도는 이제 역의 의무로 군사복무 지는 의무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크게 보면 역이지 역. 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군역과 부역. 그 중에서 이제 군역에 대해서 하는 거야. 자, 군역제도는 무슨 원칙이 기본이다? 양인 개병제라고. 거꾸로 말하면 양인 개병제란 무슨 제도야? 군역제도라고. 군역제도. 구체적으로는 이제 줄쳐놓으시고, 양인 16세에서 60세 정남. 남자. 신분은 양인이야. 신분은 뭔지는 모르지만 양인이야. 그 다음에 나이는 대략 16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남자. 그거를 정남이라고 한다고. 돌적으로 정남은 원칙적으로 무슨 의무가 있다? 군역의 의무줄. 그래서 뭐가 되거나 뭐가 됐다? 정군줄, 보인줄. 이게 바로 양인 개병제 원칙이라고. 그래서 군역제도는 군역의 의무로 일정 기간 군복무 생활하는 걸 말하는 건데, 누가 지는 거야? 양인들이 지는 거라고. 남자가.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현실적으로 군역의 의무를 지지는 않았다고. 면제 조초나. 누구는 면제시켜줬다? 현직 관료와 학생은 면제. 실제로는 얘네들도 신분적으로는 양인이야. 다만 직업만 문반, 무반, 학생이라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실제로는 군역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면제시켜줬다고.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군역의 의무를 부담해야만 했다. 심지어 종친과 외척, 공친이나 고급관료의 자제도 대신 무엇에 편입되는 것으로 군역을 대신했다? 고급 특수군의 편입. 그러니까 얘네들 나왔을 때 군역을 면제받았다 이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정군과 보인에 대해서 한다. 자, 정군은 어떤 애들 정군이라고 한다? 서울이나 국경 유충지에 배충되어 일정 기간 교대로 복무. 키워드는 일정 기간 교대로 복무. 그러니까 실제로 군복무 생활을 한 애들을 정군이라고 하는 거지. 얘네들은 직업일까 의무병일까요? 당연히 의무병이지. 군역의 의무로 가는 거니까. 지금도 국방의 의무 있잖아. 남자들 가듯이. 그런 애들이야.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뭘 받기도 했다? 품계와 녹봉.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품계와 녹봉을 받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의무병이니까.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받기도 했다 이런 소리로 가야지. 원래 받았다 이러면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어떤 애들이다? 국초에는 뭐라고 했다? 봉족. 근데 어느 왕 때 무슨 법 제정 이후에 불렸다? 세조 때 보법. 그때부터 봉족이 보인. 그럼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다? 그거 줄 잤잖아. 정군이 군역을 지는 동안 필요한 식량, 의복 등의 비용을 부담. 일단 공부를 하실 때 한국사는 여기 나와 있는 문장 그 자체로 계속 읽어버릇해야 돼.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되 항상 문장은 여기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그래서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야, 문장에.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이 문장들이. 자, 그래서 정군이 군복무 생활하는 동안 약간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는 거야? 보인. 이렇게. 다시 위로 올라가. 양인 개병제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었는데, 양인 16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정남은 일정 기간 교대로 복무하거나, 맞지? 정군이 군역을 지는 동안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사로 간다. 자, 갑사는 어떤 애들이다? 간단한 시험, 선발, 직업, 군인. 자, 그래서 정군과 대조적인 군인이지. 정군은 의무병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전문 군인이라고, 직업 군인. 얘네들은 원칙적으로 근무 기간에 따라 뭘 준다? 품계와 녹봉을 준다. 얘네들은 직업이니까, 그치? 근데 조심할 게 있어. 고려시대에도 직업군인이 있었죠. 고려시대에는 뭘 줬어? 군인전을 지급했다. 근데 군인전 나오면 안 돼, 절대로. 군인전 X야, 무조건.
군인전이 나왔다는 소리는 어느 시대로 가야 된다는 소리야? 고려. 그 다음에 군역자원. 자, 그러면 군역제도를 지금 공부했지? 그러면 군역자원은 크게 보면 누구란 소리야? 양인이란 소린데?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실질적으로 군역의 의무를 담당했을까? 주로? 농민들이 주로 졌단 말이야. 그러면 군역자원이란 결국은 양인, 농민을 말하는 거고, 군역자원을 확대시키고자 한다는 얘기는 무슨 정책일까, 그럼? 양인의 수를 증가시키고,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주는 정책은 무슨 제도도 원활하게 운영하는 바탕이야? 군역제도도 원활하게 운영하는 바탕이지. 결국은 예를 들어서 농민이 함부로 출가하는 것을 제한 금지하거나, 그렇지? 그 다음에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주는 빈민구제 정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건농 정책을 한다거나 이것도 다 군역자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알아놔. 그래서 세조 때 가면 군역자원이 몇 만으로 늘어난다? 100만. 자, 그래서 이거 양인 개병제 원칙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간다. 자, 조선 전기의 중앙군은 뭐다? 오위. 오위라고 한다. 그리고 그걸 통솔하는 기구를 오위 도총부. 5개 다 줄쳐넣어 보세요. 의흥이, 용량이, 호분이, 충자위, 충무위. 요 5개가 조선 전기의 중앙군인 오위거든. 근데 정말 최악의 경우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 금호위, 간문위, 천우위 이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응? 지금 이건 뭘 써놓은 걸까? 고려시대 중앙군인 6위의 종류를 써놓은 거란 말이야. 6위. 그래서 좌우위, 신호위, 흥위, 금호위, 간문위, 천우위는 뭐다? 고려시대 6위에 해당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하나 외우지는 말고 거기에 이것만 들어가지 않게만 조심해서 읽어. 자, 그 다음에 궁궐과 서울 수비 지휘 책임은 문반.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정군, 갑사, 기타, 특수병. 정군에 대해서 정군은 무슨 원칙에 입각해서? 양인개병제 원칙에 입각해서 일정 기간 교대로 복무하는 의무병 맞죠? 갑사란 간단한 시험을 거쳐서 선발되는 직업 군인으로서 이들에게는 흠계와 녹봉이 지급되었다. 다시 해석하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방군이야. 지방군 별표. 이게 더 잘 나와. 조선시대는 이 지방군이 더 중시돼. 중앙군보다. 자, 지방군은 뭐라고 한다? 영진이란 단어가 튀어나올 수 있어. 영진. 그러니까 영과 진을 설치한 거야. 영과 진. 그래서 조선 초의 지방군은 어디에 배치되어서 근무했다? 영과 진에 배치되어서 근무했다. 그럼 맞는 거야. 그래서 그걸 영진군이라고도 하는 거야. 그냥 영진군. 그래서 그거 줄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영과 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한다면 영에 대해서 한다. 지방군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 설치되었다? 육군과 수군. 그거 줄쳐놔 반드시. 그래서 조선시대 지방군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 설치되었다? 육군과 수군. 육군이란 병영이야. 그러니까 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영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병영과 수영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병영은 육군을 말하는 거고 수영은 수군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줄쳐놔. 그냥 읽어. 그냥 이것도 OX니까. 그리고 국초에는 국방상의 요진 영이나 진에 소속되어 복무했다. 영, 진 또 줄쳐놓고. 그리고 수군은 무엇에 해당됐다? 신양, 역전 줄쳐놔. 신분적으로는 양인인데 하는 일이 고대고천에서 기피하는 직업을 신양, 역천이라고 한다. 병영이 아니라 수영에 속한 군인이 신양, 역천이야. 줄. 자, 그 다음에 영은 어디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다? 도. 그래서 도 단위로 영을 설치한 거야. 그런데
영은 각도별로 한 개씩 설치하는 게 원칙이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2개 내지 최대 3개까지 설치되기도 했다. 병영과 수영의 군사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겸임을 했다? 관찰사. 그런데 중앙에서 따로 뭐가 파견되기도 한다? 전임 병수사 파견. 그럼 관찰사는 겸임이야, 전임이야? 겸임이지. 관찰사 하면서 병사수다니까 겸임 병수사는 관찰사를 말하는 거고, 전임 병수사는 그냥 그 병사하고 수사만 전담하는 애를 전임 병수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뭘로 파견되지? 전라 좌수사로 파견되잖아. 그러니까 전라도에는 수영이 여러 개 설치됐다는 소리고, 좌가 있으면 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전임 병수사로 파견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9년에는 뭘 설치했다? 진. 그리고 누가? 관찰사 이하 수령.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방군대는 누가 지휘한 거야? 관찰사하고 수령들이 지휘를 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가볍게 읽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진관체제야. 진관체제. 그건 별표천하. 그래서 이제 영과 진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왕 때? 세조 때 무엇으로 확립이 된다? 진관체제. 그래서 이거는 사료지문으로도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조선정계 군사제도는 이 진관체제를 반드시 알아야 돼. 진관체제. 자, 이거는 무슨 군대야? 조선전기의 무슨 군대야? 지방군. 조선전기의 지방군이야? 아니면 예비군적 성격의 특수군대야? 정규군대야. 이거는 정규군대. 지방군. 조선전기의 예비군적 성격의 특수부대 하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어쨌든 정규군대인 지방군. 그리고 이제 특징을 어느 때 확립됐다? 세조 줄. 이거 다 외워야 돼. 요충지 고을의 성을 쌓아 방어줄. 지역단위 방어줄. 그리고 각도에 그거서부터 거기 체제까지. 그거는 그대로 박스 안에 나오는 거야. 연필로 쫙. 그리고 계속 읽어. 한번 읽어보면, 각도에 한두 개의 병영을 두어 병사가 관할 지역 군대를 장악하고 병영 아래 몇 개의 거진을 설치하여 거진의 수령이 그 지역 군대를 통제하는 체제. 이게 이런 게 박스 안에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 오의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뭐 진관체제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뭐 재승방냐, 아니면 잡세꾼이냐, 그걸 알아들어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나왔다고 상상을 해. 어느 때 확립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세조 때. 그 박스를 계속 읽고. 세조 때. 이거는 무슨 단위 방어 체제입니다? 지역 단위. 지역 단위. 누가 지휘했습니다? 관찰사 이하. 관찰사 이하 수령이. 응? 이게 이 체제의 특징이야. 이 체제의 특징이라고. 요충지 고을의 성을 쌓아 방어. 그거 해도 되는 거지, 그렇지? 요충지 고을의 성을 쌓아 방어. 그 다음에 지역 단위 방어 체제. 관찰사 이하 수령이. 그리고 어쨌든 거진이라고 진 나왔잖아. 어쨌든 뭐 알아맞힐 수는 있잖아. 진관이잖아, 그게. 그럼 그 의도적으로 파악을 해놓으라고. 빨리 요약을 해놓고. 관찰사도 나왔고 수령이 군대를 통솔한다고 나왔잖아, 지금. 그렇지? 수령이 지역의 군대를 통솔한다고 나왔잖아, 지금. 그럼 뭘로 가야 될 것 같아? 진관체제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거 제일 잘 나오니까 별표 쳐놓고. 그런데 이제 이 체제가 15세기에서 16세기 들어가서도 조금 운영이 됐지만, 이게 이제 뭘로 바뀌냐면, 뭘로 바뀐다? 재승 방략 체제로 바뀐다. 그것도 반드시. 재승 방략. 자, 그래서 조선의 지방군은 무슨 체제에서 무슨 체제로 가는 거야? 진관 체제에서 재승 방략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재승 방략이라는 게 있나 없나? 거기 없구나. 나중에 합시다, 그럼. 진관 체제만 해. 진관 체제만 해. 진관 체제에서 여기까지 기억해. 반드시. 진관 체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잡세꾼. 자, 잡세꾼은 어떻게 표현했다? 특수군이라고 표현했지. 특수군. 그래서 조선 전기의 예비군적 성격의 특수군은 잡세꾼을 말하는 거야. 이 군대 특징은 전직 관리. 거기서부터 유사시 대비. 그것도 그대로 줄쳐놔. 그리고 읽어 일단.
전직 관료, 서리, 잡학인, 친양, 역천인, 노비 등이 소속되어 평시에는 자기 상업에 종사하고 일정한 기간 군사훈련을 받아 유사시에 대비했다. 생각을 하라고. 이거는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그러면 이거는 정규군대는 아니란 소리 아니야.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에다가 유사시에 대처하면 그건 정규군대는 아니란 소리야 아니야. 그럼 결국은 무슨 성격이야? 예비군적 성격의 특수부대라고 나오는 거지 이게. 자, 누가 들어가 있어? 노비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이 부대는 노비가 포함된 양천 혼성군이다. 이 부대는 뭐? 노비가 포함된 양천 혼성, 양인과 천인이 섞여 있는 양천 혼성군이다. 노비가 포함되어 있다. 근데 원리는, 근데 아까 왜 약인계병제 원칙에 의하면 뭐야? 군역의 의무를 담당하는 애들은 양인이지 천인은 아니거든. 그래서 원래는 노비는 군역의 의무가 없는 애들이야 사실은. 그런데 군역의 의무는 없지만 특수군에 편입되기도 했다. 그렇게 됐다는 거지. 그 특수군이 뭐라는 거야? 잡색군.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여기는 노비는 반드시, 아니, 농민은 제외야. 농민은 제외야. 농민은 주로 어디에 편성돼 있겠어? 정규군대에 편성하겠지. 그러니까 진관체제 안에 편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농민은 제외한 양천 혼성군. 이거는 예비군적 성격의 특수부대다. 그리고 주로 어디를 방비하기 위해서? 내륙 방비, 주로 내륙 방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어느 때 뭐 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조직하는데 유리해. 그것까지 줄. 이건 단독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선택지를 최소한 3-4개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의병을 조직하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사료 지문이 나오면 그게 답이야. 요거하고 비슷한 군대가 헷갈릴 만한 군대가 있는데 그게 조선 후기에 나오거든. 그걸 미리 보자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236페이지로 가보세요. 236페이지로 가보면 맨 밑에 지방군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지방군은 뭐라고 돼 있어? 소고군 줄쳐놔. 소고군. 자, 이건 어느 시대라고 해야 돼? 조선 후기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지방군은 소고군인데 그 소고군 있지? 거기 임진왜란때 무엇의 결함? 아니 그냥 그건 나중에 보고 양반에서부터 그거 다 줄쳐놔봐. 양반에서부터 노베일까지 편제되어 평상시에는 성읍에 종사하면서 향촌사를 지키다가 적이 침입해 오면 전투에 동원되었다. 요 문장이 나오면 잡색군하고 헷갈리기 쉽잖아. 여기도 노비가 들어가는 거 맞죠? 여기도 양천혼성군이라고 할 수 있지? 그게 나오고 아까 그게 나오고 했을 때 빨리 맞춰야 돼. 정확하게. 아까는 어떻게 됐어? 전직 관리해가지고 구체적인 계층이 나왔지. 근데 이건 어떻게 돼 있어? 양반에서부터 노비. 그렇게 가려. 양반에서부터 노비 이렇게 크게 나왔잖아. 양반에서부터 노비까지. 근데 아까는 뭐야? 전직관리, 뭐 신양 역천인, 뭐 해가지고 전직관리 해가지고 구체적인 계층이 나왔잖아. 뒤에 내용은 비슷하잖아.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대처하는 거 아니야 이게. 맞잖아. 그런데 구체적인 계층이 나오면서 노비가 포함되어 있다. 양반에서 노비다 하면은 이제 답을 달려야 돼. 시기도 달려야 돼. 이거는 전기로 나와야 되고 이거는 후기로 나와야 돼. 이거는 지방군으로 나와야 되고 요거는 지방군 이러면 안 된다고. 조선중기 지방군은 진권체제를 말하는 건데 예비군적 성격의 특수부대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 여기는 농민은 제외되는 거야. 근데 이건 지방군이라고 그랬지. 이건 농민은 포함이야. 당연히. 이건 농민은 포함이라고. 지방군이니까. 그런 거 조심해서 읽으라고. 이걸 알아맞히라고. 헷갈리니까 미리 예습을 한 거야. 헷갈리지 않도록. 자, 그래서 진관체제하고 조선전기의 잡색군하고 조선후기의 지방군인 소우군이 성격이 좀 비슷하니까 그거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잘 해놓으라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세요. 다 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229페이지로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통치제 마지막
보통 통치 체제는 중앙, 지방, 군역, 군사제도, 그다음에 관리, 등용, 방법 요 네 가지가 통치 체제를 공부하는 거야. 자, 그래서 과거 제도로 한다. 일단 먼저 세로로 읽어보세요. 조선시대 관리 등용 방법으로는 뭐가 있다? 과거, 그 다음에 천거, 그 다음에 취제, 그 다음에 음서 내지는 문음제도 이렇게. 이거 다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거야 그냥. 근데 뭐가 제일 내용이 많아 지금? 과거. 왜 그럴까? 고려보다 조선이 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거든. 그래서 조선 사회를 기본적으로 양반 귀족 사회라고 보통 얘기를 해. 양반 관료제 사회라고 얘기를 해. 양반 관료제 사회라고 얘기를 하거든. 관료제 사회의 반대말은 아니지만 반대말 비슷하게 나오는 걸 이렇게 얘기해. 귀족 사회. 그래서 고려시대는 무슨 사회 성격이 좀 더 컸다? 귀족 사회 성격이 더 컸다. 귀족 사회는 뭘 중시하는 사회다? 신분. 근데 조선은 양반 관료제 사회라고 한다. 그 의미는 무엇을 더 중시하는 사회이다? 이거는 능력. 그러면 조선은 고려시대에 비해서 양반 관료제 사회로서 보다 능력이 중시된 사회이기 때문에 관리 등용에 있어서 이 방법이 절대적인 중요성을 차지하게 된다고. 어느 방법이? 과거. 그래서 조선시대는 과거 제도를 열심히 정리해놔야 돼. 고려시대는 과거도 정리해놓지만 음서까지 열심히 정리해놓고, 조선시대는 과거를 열심히 정리해놓고. 그래서 이제 과거로 갑시다. 의미는 그렇고. 종류는 뭐가 있다? 문과, 그 다음에 무과, 그 다음에 잡과. 그 세 개 딱 조처하면 되지. 그래서 조선시대 과거의 종류는 문과, 문신관리 뽑는 거 문과, 무신 뽑는 거, 무반 뽑는 거 무과, 기술관 등용시험 잡과. 고려시대하고 비교하면 무과가 새로 추가되었다. 승과는 폐지되었다. 두 번째, 담당관청. 문과는 어디에서? 예조. 6조 중에서 예조가 과거 시험 과거하는 건데 모든 과거 주관 이러면 안 돼. 예조는 모든 과거 시험을 주관한 게 아니라고요. 뭐만? 문과만. 무과는 병조. 잡과는 해당 관청. 그렇게 또 줄쳐놔. 자, 응시 자격. 경국대전에 의하면 법적인 규정은 누구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천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법적으로는 그래. 그러면 천인은 못 본다는 소리지? 그러면 천인이 아닌 사람을 거꾸로 얘기하면 양인이거든? 그래서 옆에다가 그 밑에 양인 이상이면 가능. 그 말이 그 말이야. 천인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반대로 천인이 아닌 사람이 양인이거든. 그러면 양인은 가능하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양인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건 고려시대하고 똑같다. 양인 이상이면 가능한 거. 근데 단 경국대전에서도 단 어느 시험에 대해서는 제한을 조금 더 두더라. 문과줄. 누구는 못 보겠다. 그것도 줄쳐놔. 담관오리의 자식, 재간여의 자손, 서얼에게는 제한. 그거 줄쳐놓고 그거 반드시 기억해. 그래서 응시 자격은 이렇게 알아놔. 누가 볼 수 있다. 양인 이상이면 가능했다. 근데 문과는 누구는 못 보게 했다. 당간오리의 자식, 재간여의 자손, 서얼은 문과는 제한했다. 그 두 문장만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과를 제한받는 애들은 누구를 제외하고는 다 볼 수 있는 거야. 당간오리의 자식, 재간여의 자손, 서얼을 제외하고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외우라고. 그치? 자, 그래서 그 두 개 반드시 기억해. 그리고 서얼은 이제 잘 물어본다. 누구? 서얼은 첩의 자식인데. 서얼은 일찍부터 뭐를 제한받았다? 문과. 과거하면 안 된다니까. 문과리라고 해요. 다시 완전히 이해를 못한 거야. 자, 지금 과거를 했지. 즉 과거의 응시 자격은 양인 이상이면 가능한데 문과는 못 보겠다 그랬잖아 지금. 그러니까 서울은 과거 응시를 제한했다 보다는 뭐 문과 응시를 제한한 거야. 과거 응시를 제한했다 이러면 안 돼. 과거는 볼 수 있는 거야.
단 뭐만 못 본 거야? 문과만 못 본 거야. 그럼 뭐는 볼 수 있다는 소리야? 무과나 잡과는 볼 수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과거형식을 제안했다도 얼핏 맞을 수는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과거를 제안했다는 소리는 과거 자체를 못 보게 했다는 소리하고 똑같잖아.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과거는 볼 수 있다고. 근데 문과를 제안했다고 이렇게 알아두라고 반드시. 그러니까 서울은 문반으로는 진출 못하고 다 진출해봤자 무반이나 기술관으로 막 진출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기술관과 비슷한 취급을 받아서 중인층으로 형성되는 거야, 걔네들이.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거 기억해놔. 어쨌든 복잡하게 단순하게 해. 어쨌든 과거는 누가 볼 수 있다고? 양인 이상이면. 그러니까 과거를 제한한 애들은 천인을 제한한 거야. 그러니까 과거는 천인만 아니면 다 볼 수 있다. 근데 문과는 누구는 못 보게 했다고. 못 보게 하던 걸 외우라고 세 개만 무조건. 탄간호의 자식, 제간의 자손, 서울은 문과를 제한했다고. 그러면 그 두 문장만 딱 있으면 어떤 문장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OX가 나올 거 아니야. 복잡하게 여러 개 생각하지 말고 두 개만 확 외우고 있어. 그 다음에 시험 시기. 시험 시기는 뭐가 원칙이다? 식년시. 식년시란 몇 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을 말한다. 3년. 이거는 정기 시험일까? 부정기 시험일까?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는 거냐? 이건 정기 시험을 말한 거야. 정기. 근데 정기 시험 외에도 무슨 시험이 있다? 부정기 시험. 부정기 시험으로는 이런 게 있다. 나라의 아주 다 좋잖아. 나라의 큰 경사. 그럼 뭐라 그래? 증광시. 왕이 성균관에서 어쨌든 보는 부정기 시험. 알성시. 국경일 정도. 별시. 그래서 증광시, 알성시, 별시는 식년시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간다. 자, 문과에 대해서 한다. 자, 문과는 절차는 어떻게 본다? 초시, 복시, 전시. 세 개 줄쳐놔. 초시, 복시, 전시. 3번 보는 거야, 문과는. 자, 초시는 어떻게 보는 시험이야? 각 도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각 도별로 인구가 좀 많은 도는 많이 뽑고 적은 도는 적게 뽑고 이런 얘기지. 그래서 각 도별로 먼저 뽑는 시험을 초시. 그리고 거기서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중앙에서 두 번째 보는 시험을 뭐라 그런다? 복시라고 하는 거야. 근데 복시에서는 무엇을 가린다? 합격자를 선발하는 시험이야. 합격자. 식년시를 원칙으로. 식년시는 무슨 시험이야? 정기시험, 3년에 한 번씩 보는 정기시험인데 식년시를 원칙으로 문과는 33명, 그다음에 무과는 28명이 원칙이거든. 자, 그래서 식년시를 기준으로 문과 33명은 어디서 선발한다? 복시. 그럼 거기서 또 선발된 인원을 데리고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보는 시험, 그걸 이건 이제 왕 앞에서 최종적으로 보는 시험을 전시라고 하는 거야. 전시에서는 뭘 가리는 시험이다? 순위, 석차. 그래서 그 줄쳐 나와 있는 대로 줄쳐놓으시라고 그냥. 갑, 을, 병. 그게 순서, 그게 석차 말하는 거야. 그래서 갑과 몇 명, 을과 몇 명, 병과 몇 명 해가지고 순위를 가리는 시험이야. 자, 그래서 문과는 어떻게 본다고? 초시, 복시, 전시. 초시는 어떻게 보는 시험이야? 각도별로 인구 비례로. 복시는 선발하는 거. 그 다음에 전시는 순위 가리는 거. 그렇게. 자, 그런고 여기에 급제자에게는 뭐가 주어졌다? 홍패줄. 빨간색 종이에다가 합격 증명서를 써서 줬거든. 그래서 그걸 홍패라고 하는 거야. 홍패만 줄 그냥. 그 다음에 문과에 합격하면 당연히 관직에 진출하는 거지. 그래서 최고 6품에서 9품. 현직 관리도 쫓아나. 그 무슨 소리야? 현직 관리도 문과를 볼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런 경우는 이제 승진시켜 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9급으로 들어갔어? 그럼 7급 시험 못 보나? 볼 수 있는 거지. 힘들지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7급이나 5급 사무관 시험 준비해 가지고 합격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 자, 그다음에 소과를 간다. 소과 좋잖아.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는 문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를 먼저 거쳐라? 소과를 먼저 거쳐라 하는 원칙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소과라는 시험을 다시 알아놓는데, 자, 소과는 기본적으로 뭘 보기 위해서 먼저 거치는 시험이야?
문과를 보기 위해서 먼저 거치는 시험이라고. 그래서 속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거를 문과를 뭐라고도 불렀던 거야? 대과라고도 불렀다는 소리겠지. 자, 속과는 무슨 시험과 무슨 시험을 말한다? 생원과하고 진사과 줄. 그래서 생원과하고 진사. 그러니까 뭘 뽑는 시험이냐면 생원과 진사를 뽑는 시험이야. 그래서 생원과에 합격하면 생원이 되는 거야. 이생원 뭐 이렇게. 진사과에 합격하면 진사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뭘로 나눈다? 시험 보는 방법으로 나눈다. 그래서 그것까지 붙여놔. 경전으로 시험 보는 걸 뭐라 그래? 생원과. 그 다음에 문장으로 거기다 시부라고도 써놔. 시부. 시부로 보는 거. 문장으로 시험 보는 건 뭐라 그래? 진사과라고 한다. 요거 고려시대, 요거 바뀌지 않게 하란 말이야, 요거. 응? 심지어는 그것도 바뀌어서 나와. 그래서 경전으로 시험 보는 진사과. 이렇게 바뀌어 나온단 말이야. 아니라고. 이거 고려시대에도 이렇게 나눈 시험이 있지. 그치? 그래서 생원과에 해당되는 게 뭘까? 생원과, 명경과. 명경과가 경전으로 보는 시험이었잖아. 그 다음에 진사과는 재술과. 재술과. 그렇게 연결시켜놔. 재술과. 자, 그래서 속과는 생원과하고 진사과인데 경전어 시험 보는 생원과하고 시부로 보는 진사과가 있습니다. 그거를 비교하면 명경과하고 재술과였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정리해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어떻게 봤다? 초시, 복시. 뭐는 없어야 돼? 전시는 없는 거야. 초시, 복시. 합격자에게는 100패 줄. 급제자는 어디에 입학했다? 성균관 입학 줄. 자, 속과에 합격한 사람은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하급관리 줄. 그 다음에 문과 응시 줄. 맞지? 특히 성균관에 입학했다. 거꾸로 물어본다. 고려시대 최고 학부가 성균관이거든. 성균관에 최우선 입학하는 사람들이 얘네들이야. 누구? 조선시대 성균관에는 누가 입학했습니다? 생원과 진사. 무슨 과 합격생? 속과 합격생. 그거 기억해. 그 다음에 이제 문과로 간다. 문과는 문과와 절차가 똑같다. 또 줄쳐놔. 조시, 복시, 전시. 그리고 똑같아. 초시는 인구비례로 뽑는 거고, 그 다음에 복시는 28명을 선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시는 순위를 가리는 시험이라고. 그래서 다시 똑같잖아. 그럼 문과하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홍패. 속과가 없음. 자, 그러면 이런 문장은 성립하지 않아. 조선시대 문과를 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속과를 거쳐야 했다. 그거는 통하지 않아. 어느 과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야. 문과. 자, 그 다음에 후기에는 천민들의 중앙관례 진출로 이용되기도 했다. 자, 원래 문과는 누구는 못 보는 거야. 원래 문과라도 천인은 못 보는 거야. 근데 문과 제한에 대해서는 걔네들밖에 없으니까 걔네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좀 신분이 낮은 애들도 뭐는 볼 수 있다. 천인은 아닌데지만 문과는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작과로 간다. 작과는 뭐 뽑는 시험이라고 그랬지? 기술관. 시험을 어떻게 본다? 초시하고 복시. 그러니까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2번씩은 다 보는 거지. 초시하고 복시까지는 보는 거지. 근데 결정적으로 전시가 있느냐 없느냐. 전시가 있는 시험을 무조건 외워. 문과하고 문과만 전시가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다 전시는 없으니까 2번씩은 기본적으로 보는 거야. 조시, 복시. 자, 그 다음에 종류. 역, 의, 음양, 율, 동그라미 4개. 자, 기술관 등용심인데 그 작과인데 작과의 종류로는 뭐가 있다? 역, 의, 음양, 율과. 요가 작과의 종류라고. 자, 역에다가는 통역관. 그것만 써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의과는 뭐 뽑는 시험일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의사겠지. 의사. 그 다음에 음양은 천문, 지리. 지금 천문지리의 발급은 뭐 과학자 아니야? 과학자. 천문지리. 그 다음에 율은 뭘까? 율. 법률에 능통한 자, 뭐 변호사나 법무사 이런 사람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열되는 통역관,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천문지리 과학자들,
그 다음에 법률가들 이런 애들이 지금은 우대받는 직업 맞죠? 전문직 종사자 맞잖아. 고소득을 누리는. 근데 조선시대는 천시받았단 말이야. 다 잡직으로 천시받았다. 그리고 그 역과가 제일 잘 나오니까 역과. 자, 역과는 뭐 하는 거라고? 통역관 뽑는 시험이야. 그러면 이 잡직은, 이 잡과는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 아까? 해당 관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과에다가 사역원이라고 하나 써놔. 사역원. 사역원. 이게 바로 통역, 외국어 교육과 관련된, 외국어와 관련된 해당 관청이야. 외국어, 사역원. 그래서 잡학은 해당 관청에서 교육도 하고, 잡과도 해당 관청에서 다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돌이가 사역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대. 그럼 외국어를 공부했다는 소리야. 그리고 사역원에서 치르는 시험에 합격했대. 그래서 관리가 됐대. 그럼 뭐야? 역관이 됐다는 소리다. 그래서 이 역관 기억해놔. 이 사람들은 뭐야? 중인층이지. 기술직. 거기까지. 얘네들은 문과를 제한받은 애들이야? 얘네들은 문과를 제한받았냐고. 다시 문과를 제한받은 애들이 누구야? 사실의 기초에서 외우라고. 문과를 제한받은 애들이 누구야? 탄간노래의 자식, 제간여의 자손, 설은 문과를 제한받았다 그랬잖아. 거기에 기술관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기술관은 문과를 제한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중인층 할 때 나온단 말이야. 중인층을 물어볼 때 서얼과 기술관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서얼로 물어보느냐 기술관으로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달라진단 말이야. 박스 안에 막 내용이 나왔어. 첩의 자식들 막 이렇게 나왔어. 그럼 누구 물어보는 거야? 서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한테서 문과를 제한했다. 그러면 그건 맞는 거야. 근데 박스 안에 무슨 뭐 사역원에서 공부하고 뭐 역하고 막 이렇게 나왔어. 의료직 나오고 막 이랬어. 그러면 누구 물어보는 거야? 기술직 물어보는 거지. 걔네한테 물어보면 문과를 제한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나중에 또 한번 볼 일이 있을 거야. 다 했어 이제. 그래서 과거제는 열심히 별표 쳐놓고 정리. 그 다음에 기타 깍두기 같은 거 처리하면 돼. 천거제. 천거제는 고위관료의 뭐에 의해서? 추천. 대개 누가 청구했어? 3품 이상. 주로 누구를 청구했어? 주로 기존의 관리 대상. 근데 누가 청구되기도 했어? 학문이 높고 초에 묻혀있는 인재.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그냥 외우든 안 외우든 줄치면서 공부하시라 그랬지. 연필로. 그래서 뒷발치다가 하나 얻어 걸리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 문장이 나온단 말이야. 그대로. 참고로 지금 이 기본 이론에 나와 있는 문장은 다 시험에 나오는 그대로 써놓은 거니까 그대로 한번 믿어봐.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문장이. 이해는 머리로 하되 문장을 계속 직역을 해서 계속 읽어버렸대. 계속. 한 번도 바꿔나왔었단 말이야. 어떻게 바꿔나왔었냐면 주로 초야에 묻혀있는 인재를 청구하였으나 점차 기존의 관리를 대상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이렇게도 나왔었단 말이야. 심지어는 문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라고. 자, 취재는 간단한 시험. 주로 학업관리. 음서, 문음. 자, 음서, 문음은 개념이 뭐지? 고려시대 했잖아 이거.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대상들에게는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아도 그냥 뭘 준 제도야. 뭐를 그냥 주는 제도야. 관직을 그냥 주는 제도지. 그래서 그걸 서제도고 이거는 무엇에 의한 관리 선발 제도다. 신분에 따른 관리 선발 제도다는 생각을 하라니까 지금 고려시대 때 했으니까. 고려시대 때는 음서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고려시대의 음서제도하고 개념은 똑같단 말이야. 자, 음서제도란 일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뭘 보지 않아도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아도 그냥 뭘 준다. 관직을 그냥 주는 제도. 이거를 음서 내지는 조선시대는 문음 제도라고도 한다고. 근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 자, 고려시대는 몇 품 이상의 관리 자손이었지? 5품 이상이었지? 그리고 이제 줄쳐놔.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몇 품 이상이다? 2품 이상 줄쳐놔. 반드시. 그리고 배에서 그걸 비교하는 거야. 고려시대하고. 그게 달라진 점이야. 고려시대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 5품 이상의 관리 자손 등이었다면 조선시대는 몇 품 이상이다? 2품 이상의 관리 자손이다. 그러면 대상이 확대된 거야? 축소된 거야? 축소되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지.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의 혜택을 보는 애들을 줄여버린 거야. 그렇지?
축소.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고려시대에는 음서 출신자가 고관으로 승진이 가능했다. 고관으로 승진하는데 제한을 받았다. 고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근데 달라진다. 조선시대는. 반드시 문과를 거쳐야만 고위관료로 승진. 줄. 그래서 조선시대는 단순한 음서 출신자는 고위관료로 승진하는데 제한을 뒀다. 자, 결론. 그래서 가로쳐놓고 그 고려하고 비교해놨죠? 그래서 비교해놔. 그럼 어느 시대의 음서의 비중이 컸던 거야? 고려시대의 음서의 비중이 컸던 거지. 조선시대에 가면 음서의 비중이 줄어든 거죠. 대상도 축소되고, 맞지?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신분으로 따진다면 어느 나라가 더 신분을 중시하는 사회야? 고려. 능력으로 따진다면 조선이 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내준다. 이렇게 하시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그 의미까지 해놓으면 돼.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만 넘기세요. 이제 일단 넘기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한번 또 쉬자고. 자, 조선 관료제 운영의 특징. 이게 일반적으로 크게 보는 거야. 조선 관료제 운영의 특징은 자, 무슨 통치 체제도 있다? 국왕 중심. 그거 좋잖아. 이 말은 결국 뭐야? 왕권 강화와 관련돼 있는 기구와 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거. 육조직계제, 승정원, 의금부. 맞지 이거? 요거는 공통적인 기능이 뭐야? 왕권 강화로 가는 거지. 육조직계제는 개념이 뭐지? 육조의 업무를 어디를 거치지 않고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하는 제도. 맞지? 개념을 계속 기억하면 그러면 왕권 강화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왕권 강화는 물어봐도 그거를 개념을 반드시 알면 겸사겸사 그 객관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도 마치고 왕권 강화는 의미는 이해해서 마치는 거고. 왕 육조직계제 하는 거잖아 지금. 왕 태종과 세종 무조건 외워야지. 태종과 세종. 그래서 아까 읽었던 사료 지문 있지. 맨 처음에 없애려고 했는데 못 없애고 지금 한다. 태종이고 상황이 나이가 어려. 세종. 자, 그 다음에 승정원과 의금부는 왜 왕권 강화라고 하는 거야? 왕 직속기구라는 거지. 왕 직속.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왕의 명령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왕권 강화에 직결되는 기구지. 기능은 승정원은 왕명출라. 기능은 또 외우고. 왕명출라. 의금부는 사법기구. 왕의 명령에 의해서 중대한 범죄자를 심판하는 기구의 근부. 자, 그 다음에 권력의 견제와 균형. 그것도 좋잖아.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어떤 의미가 있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 대표적인 제도가 뭐가 있다? 의정부 서사제. 이거는 누구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걸 막아줄 수 있어? 왕. 그치? 의정부 서사제란 육조의 업무를 먼저 의정부에 보고하게 해서 처리하는 거. 이걸 의정부 서사제. 이거는 왕권 강화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로 가는 거야 일단. 그치? 근데 이 내용이 나오면 어느 왕 때로 간다? 왕 세종. 그래서 세종 때 이 제도를 실시했단 말이야. 근데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도 세종은 여전히 직계하도록 한 문제가 있었지. 인사나 군사 문제는 여전히 직계하도록 했지. 그래서 세종 때의 의정부 서사제는 무엇과 무엇을 추구했다라고 얘기를 한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왕권이 강할 때나 이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왕권이 약해지면 어디로 권력이 집중되는 거야? 의정부로 권력이 집중돼서 또 왕권이 더 약해지는 거지.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지. 문종과 단종을 거치면서. 그래서 이제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사로 간다. 3사는 언론, 문필, 왕과 고위관료로 권력이 독점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관. 이게 바로 3사다. 그래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해가지고 제일 잘 나오는 게 일단 3사야. 3사. 3사. 그거 기억해 반드시. 머릿속으로 해. 3사란? 뭘 3사라고 하는 거야? 사헌부, 사관원,
호문관. 사원부는 하는 일이 뭐야? 감찰. 누가 비리 저질렀다. 그러면 적발해내는 애. 뇌물 먹었대. 고발하는 애. 그 다음에 사관원은 간쟁과 논박. 그대로 읽어버려 돼 그냥. 간쟁과 논박. 이 애는 그냥 언론 활동. 뭐 비판하는 거. 그 다음에 홍문관은 왕의 고문. 경영관을 겸했다. 그렇게. 자, 그리고 사원부와 사관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양사줄. 왕이 오품이야. 거기서부터 줄. 왕이 오품이야 관리를 임명할 때 사원부와 사관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걸 무슨 권한이라고 하는 거야? 서경권이라고 하는 거지. 응? 고려시대 서경권은 누가 행했어? 자, 서경권에 대해서 한다. 이것도 중요한 기구니까. 서경권이란 어떤 권한이야?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해 주는 거나. 근데 고려시대하고 좀 다른 게 좀 더 써. 고려시대는요, 관리를 임명할 때뿐만 아니라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개폐. 그다음에 시호를 제정할 때 이렇게 써놔. 고려에다가 거기서 써놨잖아. 거기다 이것까지 써놔. 고려시대에는 조금 동의하는 범위가 좀 넓다. 그래서 관리 임명할 때나 법률을 개폐할 때나 그다음에 시효를 제정할 때나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대간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근데 조선시대는 주로 관리 임명에 한정되는 경향이 강해. 관리 임명. 그런데 이제 관리 임명도 차이가 좀 있다. 자, 고려시대는 매품 이하 관리 임명이란 제한이 없다고. 그런데 조선시대는 매품 이하 관리 임명이라고 했다. 5품 이하 관리 임명. 그래서 5품 이하 관리 임명에 동의를 해주는 권한. 그걸 서경권이라고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대 해석하면 5품 이하 관리 임명에는 양사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그 이상 공무원들은 동의를 얻지? 안 와도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지? 근데 여기는 제한이 없으니까 모든 관리 임명에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 소리가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서경권은 원래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지만 어느 시대 왕이 더 견제당한 것 같아 그럼? 조선이 더 견제당한 거야? 고려지 당연히. 모든 관리 임명에 인사권이 다 제약을 받는 거 아니야? 모든 관리 임명할 때. 근데 이때는 5품 이하만 제약을 받으면 그 이상은 제약 안 받는다는 소리 아니야 결론은.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어느 시대의 왕이 더 왕권이 강화된 것 같아? 조선. 맞지? 그래서 서경권의 이러한 변화는 조선시대보다 뭐가 왕권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때는 누가 했다? 여기는 낭사하고 어사대가 했다고. 낭사하고 어사대. 얘네들 뭐라고 불러? 대간이라고 한다고. 대간. 여기서 누가 해? 여기는 사헌부하고 사관원이 한다고. 사헌부하고 양사. 만약에 대간이라고 해도 돼 얘네들을. 근데 조선시대 대간하면 누굴 대야 돼? 사헌부하고 사관원을 대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낭사하고 어사대, 사헌부, 사관원. 이것도 비교하라고. 자, 그래서 그거 양사의 서경권 있지? 그것도 기억해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활성화합니다? 경연을 활성화합니다. 왕과 신하들이 학문을 토론하는 거지만 결국은 이런 얘기야. 왕이 공부해야 하는 거야. 왕이 공부하는 자리. 왕이 공부하는 자리를 뭐라 그래? 경연이라고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부해야 돼. 점심 때도 공부해야 돼. 자기 전에도 공부해야 돼.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양반 중심의 관료제. 자, 조선의 관료제는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간다? 양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양반 중심의 관료제 운영과 관련된 제도다. 무슨 제도가 있다? 한품 소용제. 개념. 일정한 계층이나 신분에 대해서는 고위 관료로 승진하는 것을 제한. 그거 좋잖아. 그게 바로 한품 서용제 개념이니까.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고. 기술관, 향리, 설 등이라고. 잡직들, 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뭐야? 고위 관료로 승진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그러면 누구만 고위 관료로 승진하는 거야? 문무 양반들만. 걔네들은 제한이 없는 거지. 결국 이건 누굴 위한 제도인 거야? 양반을 위한 제도인 거지. 따라서 양반 중심의 관료제 사회 운영과 관련이 있어 없어? 당연히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음제도. 문음제도도 결국은 뭐야? 고위 관료의 자손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누굴 위한 제도인 거야? 양반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문음 줄. 그다음에 대가제도, 대가제도 줄. 대가제도는 개념 좀 처음 나오는 거니까. 문무 현직자가 자공, 자공은 정상품 당하 상계를 말하는데 이상 거기까지 줄. 구체적으로 뭐 안 외워도 돼. 그냥 고위공무원이라고만 외워 그냥. 맞지? 고위공무원이 되면 그에게 추가로 지급된 품계를 품계줄 아들, 동생 사이 조카 등에게 줄 수 있는 제도. 눈으로 읽으면 돼. 자, 이거는 이제 음서제도하고 비교하면 음서제도는 뭘 주는 거야? 관직을 주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뭘 대신 주는 거야? 품계. 그래서 그 개념 정도만 알아놔. 품계. 고위 관료에게 예를 들어서 품계가 더 높아지는 승진을 했어. 그러면 자기에게 추가로 주어진 품계를 그냥 자기 자식이나 어떤 일정한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뭘 준다? 품계. 그럼 뭘로 간다? 대가. 관직을 그냥 준다. 음서, 문음. 그거 개념만 알아놔. 자, 그래서 요거 다 누굴 위한 제도인 거야? 양반. 자,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인사제도. 합리적인 인사제도 관련해서 무슨 제도를 운영했다? 상피제도. 이거는 이제 간략하게 했지만 관리들의 부정 방지를 목적으로 그거 줄쳐놔. 부자나 가까운 친척끼리는 같은 관청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관을 파견할 때도 출신제는 파견하지 않음. 이건 뭐 특별하게 외울 건 없잖아. 읽으면서 그런 거구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 가까운 친척끼리는 같은 관청에서 근무하지 못하겠다. 왜 그랬을까 그럼? 같은 관청에서 형제 자매 무슨 뭐 해가지고 뭐 아들과 부자 하면 부정 저지를 가능성이 더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피하는 거지. 그리고 지방관을 파견할 때도 그게 적용되는 거야. 출신제는 파견되지 않았다. 아까 지방관 파견할 때만 얘기를 했지만 크게 얘기하면 이것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부자나 가까운 친척끼리는 같은 관청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지방관을 파견할 때는 연고지, 출신제는 파견하지 않았다. 그걸 뭐라 그런다? 상피. 그래서 개념 정도. 근무 성적 평정은 줄쳐놓고. 그거 뭐 이건 뭐 아시죠? 지금도 하지 근무 성적 평정은. 승진과 좌천의 자료. 관찰사는 돈의 수력을 감찰할 때 그 감찰이 바로 근무 성적 평정도 되는 거야. 거기까지. 자, 그다음에 지역 차별로 간다. 자, 지역 차별은 조선 시대는 어느 지역에 대한 차별이 좀 있다? 평안도하고 함경도. 근데 특히 평안도는 동그라미 쳐놔. 서북 관서 지방까지 합쳐서. 그래서 조선 시대 전체를 봤을 때 고위 공무원들의 출신 지역을 보니까 함경도하고 평안도 사람이 거의 드물었던 거야. 그래서 평안도하고 함경도 지방, 북쪽 지방에 대한 차별이 좀 있었다. 특히 서북, 동그라미 쳐놔. 평안도. 평안도는 다른 말로 서북인, 다른 말로는 관서지방이라고 한다. 요게 이제 배경이 돼서 나중에 조선 후기에 밀란이 하나 일어나거든. 차별의 불말 품고. 차별의 미리 써놔 연필로. 차별의 불말 품고. 홍경래난이야 그게. 홍경 나중에 공부할 거야. 홍경래난이 일어나는데 순조 때 1811년. 그래서 순조 때 19세기 초에 홍경래난이 일어나는데 이게 지역차별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일어난 거거든. 그럼 홍경래난은 어디서 일어났을까? 서북지역. 평안도에서 일어난 밀란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것만 써놓고 나중에 공부 다 하면 이게 복습의 자료가 되니까 연필로.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해까지 필요한 부분이야. 이해까지 필요한 부분.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훈구하고 사림의 갈등 있죠? 그거는 조금만.